다시 또 온사이트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AI가 인용하는 브랜드 사이트는 어떤 점이 다른지 온사이트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사이트가 중요하다 이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항상 쉽게 이제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쁜 상세 페이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보기 좋게만 만드는 것보다 AI나 검색 엔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번 세션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온사이트 GEO, 우리 웹사이트 왜 중요할까요? 온사이트 채널은 사실 우리 고객의 최종 전환점입니다. AI가 있든 뭐 다른 새로운 채널이 오더라도 결국 고객이 우리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채널은 우리 웹사이트 혹은 자사몰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잘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제 가능한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적은 리소스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온사이트의 역할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 혹은 자사몰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매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유입의 통로가 AI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AI의 답변에 언급이 되거나 링크로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 사이트로 혹은 우리 브랜드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AI가 새로운 관문이 된 지금 이 AI에게 우리 브랜드가 언급되는 이 전략이 SEO와 GEO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웹사이트 혹은 자사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웹사이트 혹시 이런 4가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가 혹시 원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웹사이트가 통이미지로 하나로 작업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주요 페이지를 AI가 볼 수 없게 되어 있다거나 고객의 언어가 아닌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사 사례인데 SK 브로드밴드에서 이렇게 통이미지로만 모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오가닉이나 AI 엔진에게 볼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요소를 다 코딩을 해가지고 텍스트 요소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만 그 실제 AI나 검색 엔진이 보는 요소는 이제 메타 정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인터넷은 3년 약정 기간이 고민되시죠? 뭐 이런 실제 언어들을 헤딩으로 쪼개놨습니다. 이 뒤에 실제 고객이나 이제 프론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AI에게 조금 더 명시적으로 소개하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스키마 마크업을 이 페이지 속성에 맞는 것을 구현해서 조금 더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리틀리라는 프로필 링크 만드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원페이지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사이트 개편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점은 이 고객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었는데 공급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언어를 바꿔서 페이지를 여러 개로 쪼갰다는 거죠. 기능 쪽에 8개 페이지, 활용 사례 쪽에 9개의 페이지, 고객이 실제로 이 링크가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 각 페이지를 문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카테고리, 아까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점유하기 위한 특정 주제에 대한 컨텐츠들을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AI 검색 엔진과 이제 오가닉 전체 성과를 높였던 사례인데요. 한 가지 더 소개드리면 이제 제조 AI 기업입니다. 이제 머신 비전 AI인데 제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고 기존의 웹사이트가 여기가 되게 페이지 수가 좀 적었어요. 원페이지 수준은 아니었는데 여기도 페이지를 이제 솔루션, 활용 사례, 리소스, 회사 소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하위 페이지들을 만들고 저희가 또 이제 B2B 쪽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활용 사례 쪽에서도 우리의 언어가 아닌 고객의 업종 혹은 고객의 직무 혹은 고객의 기업 규모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다시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차 전지 고객이라면 2차 전지 업종에 있는 고객은 배터리의 수요 관리, 뭐 공정에 대한 이제 미세한 결함도 없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언어들을 활용해서
우리 세이지라는 서비스를 쓰면 오탐률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별도 페이지에 스토리텔링 한 것이고요. 반면에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제조 현장에서는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언어를 쓴 것입니다. 품이물이나 포장 불량 제로 이런 실제 고객이 쓰는 언어들, 업종에서만 쓰는 언어들을 가지고 각 페이지를 구조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의 구조와 컨텐츠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내용들을 통합했을 때 실제 AI도 실제 고객도 유익과 전환이 나왔던 성과들이 있었다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서 사례에서 보여드리듯이 AI 검색 엔진을 위한 온사이트 구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1부에서 공유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식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테크니컬 SEO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전체 구조, 뼈대는 어떻게 보면 이 웹사이트 관리팀이나 개발자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마케터에게 좀 새로운 스킬들을 장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언어들을 지금 모르시더라도 AI한테 한 번씩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로보TXT가 무슨 역할이야? 사이트 맵이 무슨 역할이야? 이런 것들을 적어도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웹이나 AI가 우리 사이트를 구조적으로 읽게 하는 어떤 그 로직 트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 페이지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 SEO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는 전체 그 집의 뼈대 같다고 한다면 이 페이지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방마다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키마 마커 많이 들어보셨죠? 헤딩 태그 구조화하는 것,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전에 이제 LLM이 왜 어떻게 그 페이지를 이해하는지를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AI는 텍스트를 눈이 있고 뇌가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엔티티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엔티티 간의 의미를 혹은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의미를 유추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썼던 컨텐츠를 긁어가지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내추럴 API에서 공개하는 테스트 계정에 돌려봤더니 이렇게 단어를 다 줘가면서 각각 단어의 의미를 이제 엔티티가 이게 사람이다, 이건 조직이다, 이건 제품이다 이런 단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단위에 구분된 엔티티의 의미를 유추해서 실제 이 내용은 CEO 콘텐츠 전략에 대한 아티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AI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 엔티티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지겠죠. 앞서 보여줬던 리트리 같은 경우 우리 고객은 이렇게 좀 깔끔한 화면을 보지만 AI가 볼 때는 이렇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고객이 이제 찾고자 하는 어떤 언어들, 프로필 링크라든지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곳에 넣어서 구조화했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헤딩으로 좀 쪼갰는데요. 실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로 감싸거나 그냥 본문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헤딩 태그 값으로 책을 목차 쓰듯이 구조화하는 것이 AI나 검색 엔진 입장에서 가장 명료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마 마크업인데요. 스키마 마크업은 원래 SEO 때도 중요했습니다. AI 시대에 오면서 조금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스키마 마크업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이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로 심어지는 기술 용어인데 AI나 검색 엔진에게 약간 명함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키마 마크업을 저희가 이제 넣었을 때 이 내용은 실제로 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조직이라는 스키마 타입을 써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하고 뭐 URL은 뭐고 그다음에 주소는 뭐고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AI가 보았을 때 이거를 의미를 이제 추론하지 않고 이 의미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스키마 마크업의 역할은 이 기존의 HTML 텍스트로 작업된 것과 다르게 이렇게 의미 단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작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B2C, B2B 기업이라면 반드시 써야 되는 속성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필수 스키마처럼 정의해놨는데 이 스키마 마크업은 구글을 필두로 이제 웹의 이제 그 공룡 기업들이
한 500개가 넘는 규칙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요. 그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써야 되는 것은 오가니제이션, 모두가 다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소프트키만을 반드시 써야 되고, 지역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우리 오프라인 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로컬 비즈니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FAQ는 가장 많이 인용하기 쉬운 형태인데 최근에는 이걸 남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잘 써야 됩니다. 실제 이 FAQ에 있는 내용이 페이지 안에 내용으로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실물이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 프로덕트를 쓰실 수 있고, 무형의 서비스를 하신 경우에 서비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리뷰가 있는 경우에는 리뷰 스키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적인 이제 풍부한 엔티티를 만드는 요소들은 이미지나 그 비디오,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건 이미지야, 이거는 이런 내용의 비디오야 라는 이제 스키마 마크업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의 계층 구조를 명시하는 플랫폼이나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티클, 블로그 포스트 같은 스키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약간 기술 기업이고 연구진이 되게 막 석박사 되게 유명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인물들의 스키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AI나 검색 인지에 봤을 때 우리 브랜드를 설명하는 엔티티들을 더 명료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스키마 마크업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있는 페이지의 내용과 일치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을 스키마에만 쓴다거나 일부러 다른 그 키워드 점유하듯이 다른 언어들을 쓰는 것은 불이익 요소가 되고요. 너무 중복적으로 스키마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기계는 가장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언어들의 혹은 꼭 필요한 페이지들에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잘못된 스키마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쓸 때 우리 페이지 속성에 맞는지 필수값들이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셔도 모르시겠죠. 저희도 처음에 스키마를 공부할 때 그랬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풀어서 저희 블로그에 스키마 마크업 도대체 뭐냐? 약간 이런 컨텐츠를 써놨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lm.txt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구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업계의 그 글로벌 시선은 있어도 불이익이 아니라면 해보자. 약간 이런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형식은 정말 쉽습니다. 내용이 좀 개념적으로 어렵고 생소해서 그렇지 요거를 이해하면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저는 콘텐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어떤 언어를 찾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콘텐츠를 이제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객 분석과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GEO 대응을 위해서 우리 마케팅 예산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본부장님한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1번 오탈 한 번 점검한다. 2번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커피를 사간다. 3번 본부장님의 기분과 현재 스케줄을 확인한다. 답은 3번. 역시 이제 일 잘 너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용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고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누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는 것인데요. 고객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문제는 알고 있지만 솔루션을 모르고 있는지, 솔루션도 알고 있지만 우리를 모르고 있는지 각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콘텐츠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 GEO 담당하는 마케팅 실무자시죠? 저희는 여러분들을 온라인이나 AI 답변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은 GEO 업체 추천, AI 검색 최저가 성공사례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 전 단계인 GEO 컨설팅 업체 어디서 골라야 돼? 어떤 기준을 골라야 돼? 인데 사실 이쪽에 있는 고객만 점유하면 되게 한정적인 그 고객밖에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문제를 인지한 고객들을 찾아야지 더 앞단에 있는 고객을 찾아야지 신규 고객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유입이 떨어지는 이유, 광고 효율이 떨어질 때 어떤 마케팅을 해야 돼? AI 답변에 언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부터 고객이 이미 GEO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맥락으로 점유를 해야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전환율과 콘텐츠적으로 고객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고객사 업무를 할 때 고객을 정하고 고객의 각 단계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초기 탐색할 때는 어떤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들을 이어서 던지는지 이 질문을 정의하면 이게 곧 프롬프트고 이 프롬프트에 답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는 GEO에서 온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다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여러 채널들의 전략들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AI가 관문을 다 흡수하고 있어서 채널에 대한 고민보다 고객에 대한 탐색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페르소나는 하나일까요? 고객의 그 여정은 하나의 여정만 있지 않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분은 여러 세그먼트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피그마의 그 CMO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창업자의 그 페르소나의 여정과 PM의 여정과 그리고 디자이너의 여정이 다 다르고 각각 묻는 질문들이 다르다. 그래서 그때 질문들 정의하고 그때 어디로 보내야 될지, 우리 웹사이트로 보낼지, 블로그 어떤 주제로 보낼지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채널적으로 보면은 앞 단계, 특히 탐색부터 인지, 고려, 비교하는 그 퍼널의 고객들이 보통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컨텐츠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AEO, GEO에 대한 그 형식과 구조를 좀 잘 갖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살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우리 웹사이트의 특정 서비스 페이지나 고객 전환 페이지로 조금 더 설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강화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질문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준비할지가 달라지고 이 질문은 우리 웹사이트에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일관되게 오프사이트에 퍼져야지 우리의 브랜드 신뢰 신호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유형을 정의하면 어떤 답변을 어떤 채널을 더 많이 호출할지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 맞춰서 컨텐츠 전략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SEO, GEO 컨텐츠 전략 이제 통합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컨텐츠가 앞 단계 고객의 그 AI 답변에 인용되고 그렇게 해서 AI 유입 트래픽을 만드는 유입 컨텐츠 그리고 실제로 고객의 그 비교 검토하는 니즈에 들어가서 고객을 설득하는 전환형 콘텐츠 그리고 그거 관계없이 우리 브랜드의 신뢰, 전문성을 나타내는 코어 콘텐츠, 사고 리더십과 같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콘텐츠를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분석합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분리해야지 성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시대로 오면서 이 코어 콘텐츠, 사고 리더십 콘텐츠가 더 중요해지고 높은 가치가 진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경험과 전문성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만 가장 중요하고 성과를 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콘텐츠 전략 설계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입과 인지를 만드는 콘텐츠들의 어떤 종류들, 유형들이고요. 전환형 콘텐츠는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고객사례나 특정 기능 페이지가 예시가 됩니다. 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 리더십이 있다, 리포트를 제시하거나 우리 브랜드만의 실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콘텐츠의 주요 예시가 되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인데 첫 단계에 있는 콘텐츠들은 AI 오버뷰에 인용되거나 스니펫 선정되거나 아니면 AI 답변의 언급 혹은 인용, 링크로 인용되는 것을 이제 성과 분석의 주요 지표로 봅니다. 두 번째, 설득을 목적으로 한 전환형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AI 유입을 통해서 이제 클릭이 돼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는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한 그 페이지가 우리가 전환형 콘텐츠로 만든 페이지인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AI 유입 트래픽이나 전환뿐만 아니라 오가닉으로 들어오는 전환율, 도메인의 권위가 같이 올라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내부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GEO 전략, 결론은 AI 답변에 나오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어떻게 AI의 지식 소스가 될 것인지 그 지식 소스가 되는 과정은 브랜드 엔티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온사이트의 구조화를 잘 해두고 이 내용을 이제 제3자 채널에 일관되게 뿌리는 게 다다. 그리고 AI는 결국 어떤 그 관문 중에 하나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것은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의 역할을 이제 매출 전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